안녕하십니까. 담장 너머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엽 충청도 진천 깊은 산골 돌배골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벙어리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한 산골 여인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거두었을 때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어떻게 한 가문을 다시 잊고 묵은 누명을 벗기게 되었는지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충청도 진천 깊은 산자락에 돌배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사방을 둘러 병풍처럼 서 있고 마을 가운데로는 가는 시냇물이 흘러가을이면 단풍이 그 물결 위에 어지럽게 떠다녔습니다. 마을 이름이 돌배골이 된 것은 마을 뒤편 가장 높은 언덕에 아주 오래된 돌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어른 셋이 손을 잡고 둘러야 겨우 안을 만큼 굵었고 가을이면 누런 돌배가 가지가 휠 정도로 열려 마을 사람들이 그 열매로 술을 담그고 환을 빚어 한 해를 났습니다. 마을 가장 끝 시냇물이 산자락을 휘감아 도는 곳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한 채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풀이 듬성듬성 빠지고 살인문은 한쪽으로 기울어 닫히지도 않았으며 마당에는 헝클어진 집단과 마른 돌배잎이 굴러다녔습니다. 그 집에는 27살 과부 윤매와 6살 난 아들 별이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매는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쪽을 짚고 회색 무명 저고리에 검은 무명 치마를 입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이목구비가 단아하여 한때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새색시였다는 것이 짐작되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은 또래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흔들림이 없고 무엇을 들어도 그저 고요하기만 한 그 눈빛은 마치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솟는 옹달샘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매는 벙어리였습니다. 입은 있으되 말이 없고 목은 있으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어미를 빼다 박은 듯 작고 마른 아이였습니다. 어미가 말을 못하니 별이도 말이 적었습니다. 다만 어미의 눈빛만 보고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알았고 어미의 손짓 한 번이면 부엌으로 달려가 부직갱이를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모자를 두고 안쓰럽다 하기도 하고 어딘가 깨름칙하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매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만 했습니다. 윤매가 살아가는 방편은 세 가지였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산을 다니며 약초와 산나무를 뜯어 닷새장에 내다 팔았고 가을이면 돌배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돌배를 주워 모아 환을 빚었으며 겨울에는 부엌 한 구석에 짚을 들이고 집자리를 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은 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 같았습니다. 별이의 입에 들어가는 죽 한 그릇과 솥에 걸어둘 좁쌀 한 줌을 마련하는 것조차 빠듯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여인들은 우물가에 모여 물을 기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윤매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그 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측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못 본 척 등을 돌렸습니다. 윤매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고는 별이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은 뒤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으면 그녀의 그림자만이 묵묵히 길게 늘어나곤 했습니다. 윤매가 처음부터 말을 잃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봄까지만 해도 윤매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새댁이었습니다. 남편 박서방은 이 마을 토박이로 작은 집자리 공방을 운영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손이 야물어 그가 짠 집자리는 진천장은 물론 청주장까지 소문이 나서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덕에 박서방과 윤매의 살림은 마을에서 빠지지 않았고 어린 별이의 옷고름에는 늘 노랑댕기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봄 마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이며 산밭의 절반을 차지한 토호. 조참봉의 곳간에서 하룻밤 사이에 쌀 5섬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조참봉은 노발대발하여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당에 세워놓고 도둑을 가려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박서방이 사흘 전 자기 공방 뒤에서 쌀자루를 옮기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서방은 가당치 않은 소리라며 자기는 집자리 한 입 외에 가져온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조참봉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하였습니다. 조참봉은 자기 머슴들을 시켜 박서방을 곳간 앞으로 끌어다 무릎 꿇리고 진실을 토하라며 매를 들었습니다. 박서방은 죽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지만 매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별이를 안고 남편을 기다리다 불려갔습니다. 곳간 앞 흙바닥 위에 박서방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윤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윤매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숨을 거둔 그 다음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산민 묵정밭에서 조참봉의 쌀 5섬이 그대로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조참봉은 그것은 또 다른 도둑의 짓이라며 시치미를 뗐고, 마을 사람들도 토호의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서방의 시신은 마을 뒷산에 묻혔고 사람들은 곧 그 일을 잊은 듯하였습니다. 다만 윤매만이 잊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채 그 무덤의 봄이면 들꽃을, 가을이면 돌배 하나를 놓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는 빈 문서 한 장이 남았습니다. 박서방이 살아생전 조참봉에게 빌렸다는 그 빚은 윤매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으나 종이에는 분명히 박서방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인장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윤매는 글자를 알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입을 열어 따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조참봉은 더욱 노골적으로 윤매를 괴롭혔습니다. 박서방이 살아생전 자기에게서 빌려갔다는 그 빚이 해마다 늘어났어 이제는 윤매의 초가집과 산밭을 모두 합쳐도 다 갚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윤매는 그를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 말을 못했으므로 그 빈 문서가 조작된 것임을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참봉이 무서워 누구 하나 윤매 편에서 한마디 거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조참봉은 또다시 윤매의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살집이 두둑한 얼굴에 기름을 바른 듯 번질거리는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헛기침을 2번 하고는 빚을 갚으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가지 길을 일러 주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 부엌일이며 안채 자비를 맡으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매는 흙바닥에 눈을 둔 채 고개를 가로젓기만 했습니다. 별이는 어미의 치맛자락을 꼭 쥐고 떨었습니다. 조참봉은 코웃음을 치며 마당에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집문서를 들고 관하로 가겠다고 협박을 남긴 채였습니다. 윤매는 그가 떠나간 살인문 너머를 한참 바라보다가
별이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가 식은 죽을 한 그릇 데웠습니다. 별이는 어미의 무릎에 앉아 죽을 한 술 떠먹다가 어미의 뺨에 흐른 한 줄기 눈물을 보고는 조그만 손으로 그것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옥분 할매였습니다. 옥분 할매는 70이 넘은 노인으로 일찍이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고 묵구리를 한 덕에 마을의 웬만한 집에서 곱부리며 배앓이며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 갔습니다. 옥분 할매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달리 윤매를 가엾이 여겨 자주 들여다보아 주는 유일한 이였습니다. 옥분 할매는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보따리에서 따뜻한 찐 고구마 2알을 꺼내 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윤매에게도 하나를 건네며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옥분 할매는 그날 청주장에 다녀온 길이라며 한 가지 풍문을 들려주었습니다. 한양에서 어느 큰댁 어르신이 20년 넘게 잃어버린 핏줄을 찾아 팔도를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매는 그 이야기를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한양댁 어르신의 사정이 자기 같은 산골 과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문이 머지않아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날의 윤매는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산에서 바람이 차게 불어 내려오는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윤매는 별이를 옥분 할매 집에 잠시 맡기고 뒷산 돌배나무 아래로 떨어진 돌배를 주우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산자락에는 까마귀 떼가 평소보다 많이 모여 있었고 까옥까옥 우는 소리가 산을 울려 퍼졌습니다. 윤매는 무언가 마음이 무거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돌배나무가 보이는 비탈길을 막 돌아서는 순간 윤매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돌배나무 아래 누런 잎 더미 위에 사람의 모습이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윤매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심스레 다가가 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두루마기는 흙과 마른 잎으로 더러워졌고 옷고름은 풀어져 펄럭였으며 갓은 부서진 채 옆에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 한쪽은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지친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윤매는 노인의 손목을 가만히 잡아보았습니다. 차갑기는 하였지만 아주 약하게나마 맥이 뛰고 있었습니다. 윤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문매를 맞고 산속에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의 산길이 깊고 가끔 화정 무리가 행인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윤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뜩이나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처지에 신원도 모르는 노인을 집에 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화근이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탄다고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하였고 조참봉이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에도 노인의 입에서는 가는 신음이 새어나왔고 가을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윤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산 사람을 눈앞에 두고 외면할 수 있을 만큼 그녀의 마음은 모질지 못하였습니다. 윤매는 자기 등에 메고 있던 광주리를 내려놓고 두루마기 자락을 추슬러 노인의 어깨를 받쳤습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노인을 자기 등에 들쳐 업었습니다. 노인은 마른 듯 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윤매의 다리가 휘청였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윤매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머리 위로는 까마귀 떼가 떠나지 않고 그녀의 뒤를 따라 날았습니다. 윤매가 노인을 등에 업고 살인문을 들어섰을 무렵 옥분 할매가 별이의 손을 잡고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옥분 할매는 윤매의 등에 업힌 노인을 보자마자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곧 정신을 차리고 윤매를 도와 노인을 안방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옥분 할매는 노인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어깨에는 큰 멍이 들어 있었고 옆구리에도 발자국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뼈가 부러진 곳은 없는 듯하였습니다. 옥분 할매는 자기 집으로 잠깐 다녀오겠다며 살인문을 나섰고 한 식경 뒤에 약초 보따리와 좁쌀 한 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윤매는 부엌에서 솥에 물을 올리고 죽을 끓였습니다. 별이는 어미의 곁에서 부직갱이를 들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밤 윤매와 옥분 할매는 번갈아 가며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옥분 할매가 달인 약물을 윤매가 한 모금 노인의 입에 흘려 넣어주면 노인은 무의식 중에도 그것을 조금씩 삼켰습니다. 새벽이 되어 별이 잠든 후에도 윤매는 호롱불 아래 앉아 노인의 이마를 식혀주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기 친아버지를 간호하는 딸의 모습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인은 잠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약한 탓에 입을 떼지도 못하였고 다만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매는 따끈한 죽 한 술을 노인의 입에 떠 넣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죽을 천천히 삼킨 뒤 윤매의 손을 한 번 잡았다가 다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가벼운 손길에 윤매의 눈자위가 붉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마을 여인들이 윤매가 산속에서 신원도 모르는 노인을 집에 들였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노인이 화적의 두목이라 하였고 누군가는 산귀신이 둔갑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참봉이 들어섰습니다. 조참봉은 안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누워있는 노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입가에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노인의 두루마기 자락 안쪽에 끼워진 작은 비단 주머니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참봉은 헛기침을 길게 하고는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좋으나 죽으면 곧장할 일하며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노인은 사흘을 더 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노인은 처음으로 또렷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윤매가 죽 한 그릇을 안방으로 들고 들어가자 노인은 가만히 윤매를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윤매의 손등을 한 번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 안주머니에서 작은 명주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윤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매가 눈으로 묻자 노인은 그를 모르는 윤매가 알아볼 수 있도록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에 그림 같은 글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잘 보관해 달라. 사람이 와서 찾으면 그때 내어 달라. 그런 뜻으로 보였습니다. 윤매는 명주 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노인은 안도한 듯 가만히 눈을 감았고 한 줄기 눈물이 그의 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윤매는 별이를 옥분 할매에게 맡기고 호롱불 아래에서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정 무렵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가는 숨을 내쉬고는 그대로 잠든 듯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매는 노인의 손을 가지런히 모아 가슴 위에 얹어주고 흐트러진 백발을 단정히 빗어주었습니다. 날이 밝자 옥분 할매가 달려와 노인의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옥분 할매는 한참을 무릎 꿇고 합장한 뒤 윤매에게 마을 공동묘지에 거적대기로 싸서 묻으면 그뿐이라며 신원 모르는 객사한 시신을 집에 두면 부정이 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매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장롱 깊은 곳에서 빛바랜 보자기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시집올 때 짜주신 비단 한 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매가 자기 마지막 길에 입으려고 평생 간직해 온 것이었으나 윤매는 그 비단을 펼쳐 노인의 수의를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매와 옥분 할매는 호롱불 아래에서 밤이 새도록 수의를 지었습니다. 바늘과 실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며 윤매는 마음속으로 노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별이는 어미 곁에서 잠이 들었고 호롱불은 두 사람의 고요한 손길 위로 흔들렸습니다. 새벽녘 수의가 거의 다 지어졌을 무렵 윤매는 노인이 남긴 명주 주머니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정교한 옥봉황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녀는 가는 옥대에 봉황이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새겨져 있었으며 봉황의 눈은 작은 진주가 박혀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름이나 글자는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녀의 받침에 점이 2개, 점과 점 사이에 짧은 선이 하나 새겨져 있었으나 윤매는 그 의미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윤매는 비녀를 다시 명주 주머니에 넣고 어머니가 남긴 보자기와 함께 장롱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튿날 윤매는 마을의 남정네들에게 관짜기를 부탁하고자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서도 윤매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부정탄다며 손사래를 치거나 조참봉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문을 닫았습니다. 윤매가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조참봉이 마당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참봉은 살인문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노인이 죽었으니 시신과 그가 남긴 물건을 자기에게 내놓으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것이 마을의 부정을 막는 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핑계와 함께였습니다. 윤매는 흙바닥에 눈을 둔 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조참봉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마당에 흙을 걷어찼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이 다 되도록 빚을 갚지 않은 데다 신원 모를 시신까지 집에 들였으니 이번에야말로 관아에 고하여 집을 빼앗고 마을에서 쫓아내겠다며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윤매는 마당 한가운데에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분 할매는 그날 저녁 청주장으로 한 걸음에 다녀와 송판 3장과 못 한 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평생 모은 비녀 하나를 풀어 그것으로 송판을 산 것이었습니다. 윤매와 옥분 할매는 마당 한쪽에서 그 송판으로 작은 관 하나를 짰습니다. 솜씨는 거칠었으나 정성만은 어떠한 장인의 솜씨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수의를 입힌 노인을 관에 모신 뒤 윤매와 옥분 할매와 별이는 그 관을 메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좁아 3사람이 관을 옮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윤매는 박서방의 무덤 옆 양지 바른 자리에 노인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산 사람도 없는데 죽어서나마 동무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흙을 다 덮은 뒤 윤매는 작은 돌 하나를 봉분 앞에 세우고 그 위에 마지막 남은 돌배 하나를 올렸습니다. 별이는 어미를 따라 2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하였습니다. 옥분 할매는 2 손바닥을 비비며 무어라 중얼중얼 빌었습니다. 산자락 위로 늦가을 햇살이 길게 늘어졌고 산까마귀 한 마리가 멀리서 까옥하고 한 번 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곡을 해주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날부터 49제가 끝나기까지 윤매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무거워졌습니다. 조참봉은 사흘이 멀다 하고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비녀라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을에 어느새 노인이 남긴 옥비녀 이야기가 퍼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 새어나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좁은 마을에서 한 번 흘러나온 소문은 들불처럼 번지는 법이었습니다. 윤매는 매번 살인문 안에 서서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조참봉은 그때마다 마당에 침을 뱉고 돌아갔으나 그 눈빛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우물가에 윤매가 나타나면 두레박줄을 잡고 있던 손들이 슬그머니 멈췄다가 윤매가 지나간 후에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느 집대돌 아래에는 윤매가 비녀를 훔쳤다는 둥, 노인이 사실은 산귀신이었다는 둥 하는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그런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어린아이의 발걸음이 어미의 발걸음에 맞추어 한 발 한 발 신중하였습니다. 49제가 가까워질 무렵 일이 한 가지 더 닥쳤습니다. 별이가 그만 열병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산골에 일찍 찾아온 추위에 어린 몸이 견디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별이는 사흘을 꼬박 끙끙 앓았고 윤매는 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옥분 할매가 마지막 약초를 다려 가지고 왔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한양에서 들여온 좋은 약재가 청주장에 들어와 있다 하였으나 그 값은 윤매의 한 해버리를 모두 합쳐도 모자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윤매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장롱 깊은 곳에 두었던 명주 주머니를 꺼내었습니다. 비녀를 팔면 약값을 하고도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윤매는 비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노인이 자기 손등을 토닥이던 그 가벼운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에 그렸던 그 글자도 함께였습니다. 윤매는 명주 주머니를 다시 가슴에 품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윤매는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자가 넘게 길었던 자기 머리채가 잘린 채 흰 무명천에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청주장에서는 부잣집 마님이 가채를 만들기 위해 윤기 좋은 머리카락을 비싼 값에 산다는 것을 윤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매가 시린 새벽바람 속에 머리를 잘라 머리카락을 보자기에 싸는 동안 별이는 어미의 등 뒤에서 잠들어 있었고 옥분 할매는 차마 말리지 못한 채 부뚜막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윤매는 청주장에서 머리채를 팔아 약재를 사왔고 별이의 열은 사흘 만에 내렸습니다. 비녀는 그대로 명주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별이의 열이 내린 다음 날이 바로 49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윤매는 옥분 할매와 함께 부엌에서 작은 제상을 차렸습니다. 떡 한 그릇과 돌배환 몇 알, 그리고 마지막 좁쌀로 지은 밥 한 사발이 전부였으나 그것을 차리는 손길에는 정성이 한 올 한 올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매는 별이의 손을 잡고 뒷산 노인의 무덤 앞에 그 제상을 올렸습니다. 옥분 할매는 두 손을 모으고 무어라 길게 축을 외웠습니다. 산을 내려와 살인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마당에 다시 조참봉이 와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머슴셋이 곡괭이와 새끼줄을 들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참봉은 오늘이 49제라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는 시신 부정도 풀렸으니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집을 헐어버리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머슴들이 이미 마당에 흙을 파고 살인문 기둥을 흔드는 신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윤매는 별이의 손을 꼭 쥐고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옥분 할매는 마당 한쪽에서 두 손을 모으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무엇인가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쯤 되는 듯한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산자락 길에는 어느새 길게 늘어선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에 갓을 쓴 선비들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푸른 비단천으로 덮인 가마 한 채가 따랐으며 가마 좌우에는 호위 군졸들이 창을 들고 늘어섰습니다. 행렬의 가장 앞에는 한양에서나 보아 익숙한 듯한 휘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살인문 밖으로 나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참봉의 얼굴이 갑자기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머슴들의 손에서 곡괭이가 슬그머니 떨어졌습니다. 행렬은 곧장 윤매의 살인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가마의 발이 천천히 거치더니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비단 두루마기 자락이 마당에 흙을 쓸었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윤매의 살인문 안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노인의 곁을 따라온 한 선비가 두루마리 한 폭을 펼쳐 윤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옥봉왕 비녀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받침의 점이 2개, 점과 점 사이에 짧은 선이 하나. 그어진 그 비녀, 그림은 윤매가 장롱 깊은 곳에 보관해 둔 그 비녀와 정확히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윤매는 명주 주머니를 가슴에서 꺼내어 두 손으로 그 노인 앞에 받쳐 올렸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명주 주머니를 받아 비녀를 꺼내 든 순간 그의 무릎이 풀썩 꺾였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비녀를 가슴에 품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그 모습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른 노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양의 종친으로 세자빈의 외숙이 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사람은 자기보다 5살 위 친형이었습니다. 형은 젊은 시절 학문에 매진하며 명망이 높았으나 모함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난 뒤 처자식을 잃고 팔도를 떠돌아다녔다 하였습니다. 그 형이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 바로 어머니가 누이를 위해 짜두었던 옥봉왕 비녀였습니다. 비녀의 받침에 새겨진 2점과 한 선은 형제 둘과 그 사이를 맺는 어머니의 정을 뜻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종친 어른은 풍문을 듣고 충청도에까지 들어와 진천 일대를 수소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청주장에서 어떤 부인의 머리카락이 한 자가 넘게 잘린 채 팔려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진천 산골 어느 과부가 산속에서 객사한 노인을 거두어 자기 어머니 비단으로 수의를 지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친 어른은 그 두 이야기를 잇대어 곧장 행렬을 돌배골로 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종친 어른은 윤매 앞에 2번 절을 올렸습니다. 형의 마지막 길을 사람답게 보내준 은혜와 형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어머니의 비녀를 한 점, 흠 없이 지켜준 은혜에 대한 절이었습니다. 윤매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주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눈물이
흘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친 어른은 마당 한쪽에 떨고 서 있던 조참봉을 가리키며 그가 윤매에게 어떠한 행악을 저질렀는지 옥분 할매에게 자세히 들었습니다. 종친 어른의 한마디면 관아의 문이 열리는 시절이었습니다. 조참봉의 거짓빛 문서와 박서방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들이 모두 관아에서 새로 다스려지게 되었고 조참봉의 곳간은 이내 봉인되었습니다. 박서방의 누명이 벗겨지던 그날 윤매는 처음으로 남편의 무덤 앞에서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종친 어른은 윤매에게 한양으로 함께 가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매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서방의 무덤과 형 어른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 이 산자락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친 어른은 그 뜻을 헤아려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이를 한양의 학당에 데려가 글과 예법을 가르치겠노라 청하였습니다. 윤매는 이번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는 그렇게 그해 겨울이 깊어지기 전 한양으로 올라갔고 한별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세월은 산속에도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15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한별은 사간원의 젊은 관원이 되어 어미를 보러 돌배골로 내려왔습니다. 윤매는 여전히 그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다만 지붕은 새로 이었고 살인문도 반듯하게 고쳐졌으며 마당에는 어머니가 평생 짜고 싶었던 색실들이 햇빛 아래 곱게 마르고 있었습니다. 윤매는 끝까지 다시마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별은 어미의 눈빛만 보고도 무슨 말인지 알았고 산자락에 부는 바람도 마당 위로 떨어지는 단풍이 판장도 어미의 침묵을 대신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였습니다. 한별은 매년 봄과 가을 한 번씩 산을 올라 아버지의 무덤과 종친형 어른의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사람답게 보내주었고 그 마음이 한 가문의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만나게 하였으며 끝내 누구도 풀지 못하던 한 마을의 묵은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돌배골 사람들은 그날 이후 윤매의 살인문 앞에서 함부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늦가을이 되어 마을 뒤편 큰 돌배나무 아래에 누런 돌배가 후두둑 떨어질 때면 어디선가 산까마귀 한 마리가 까옥까옥 길게 한 번 우는 소리가 마치 떠난 이의 인사처럼 마을을 가만히 감돌곤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충청도 진천 산골 돌배골에 전에 내려오는 벙어리 어미와 산속 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입은 닫혀 있어도 마음은 닫히지 않았던 한 여인의 작은 손길이 결국 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사람답게 보내고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만나게 하였으며 한 마을의 묵은 누명마저 풀어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다 까닭이 있다는 옛 어른들 말씀이 어쩌면 이런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담장 너머 옛날 이야기는 또 한 번 정성껏 옛 이야기 한 자락을 담아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